송하윤의 세상은 수백 개의 갈색 유리병 속에 존재했다. 그녀의 작은 향수 공방은 서울의 쉔서우 한 골목에 숨겨져 있었지만 문을 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과 냄새는 사라지고 오직 순수하고 섬세한 향기만이 방문객을 맞이했다. 베르가못의 상쾌함, 샌다루드의 묵직함, 자스민의 관능적인 속삭임. 그녀는 이 작은 공간의 신이자 창조주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향기들이 매일같이 탄생했다. 그녀에게 조향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였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으며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의 삶은 향수의 노트처럼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공방에서 새로운 향을 구상하고 오후에는 예약된 손님들에게 어울리는 향을 찾아주었다. 저녁에는 5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석진과 평범한 데이트를 했다. 모든 것이 잔잔하고 예측 가능했다. 하윤은 그 평온함을 사랑했다. 그녀는 삶의 화려한 탑 노트보다는 은은하게 오래 지속되는 베이스 노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 평온함이 깨진 것은 비가 내릴 것처럼 흐린 어느 오후였다. 석진이 예고 없이 공방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하윤이 그를 위해 블렌딩한 차를 내밀었을 때 그는 마시지도 않고 입을 열었다. 하윤아, 우리 헤어지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하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종류의 솔직함으로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네오는 좋은 사람이지만 재미가 없어. 너무 예측 가능하달까. 넌 언제나 여기 이 병들하고만 있잖아. 나는 좀 더 자극적이고 활기 넘치는 연애를 하고 싶어. 그의 말들은 망치가 되어 하윤이 겹겹이 쌓아 올린 자존심의 성벽을 부수고 있었다. 재미없는 여자,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 그녀의 섬세한 세계, 그녀의 깊은 열정, 그리고 그녀 자신까지도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서 마침 석진을 위해 만들고 있던 새로운 향수가 담긴 시향용 비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복잡하고도 깊은 향기가 공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산산조각나 흩어지는 소리 같았다. 석진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도망치듯 공방을 떠났다. 홀로 남은 하윤은 바닥에 엎드려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 담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은 때로 눈물마저 마르게 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공방의 침묵은 이전과 다른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언제나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던 향기들이 이제는 질식할 듯한 슬픔으로 다가왔다. 나는 정말 재미없는 사람일까? 그의 잔인한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예측 불가능한 자극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가장 높고 화려하게 빛나는 건물이 보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호텔, 에델 에텔. 그곳의 루프탑 바는 그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서울의 상류층들만이 모이는 곳이었다.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 밤 단 하루만이라도
재미없는 송하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보기로. 그녀는 엉망이 된 공방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슬픔과 함께 자신을 향한 작은 반항심이 섞여 있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화장대 위, 그녀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수를 목덜미에 뿌렸다. 그 향수는 이름이 없었다. 누구에게도 설명한 적 없는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을 닮은 향기였다. 수줍은 작약의 탑노트 뒤로 매혹적인 블랙 오키드와 관능적인 머스크의 베이스 노트가 숨겨져 있는 예측 불가능한 향.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현관문을 나섰다. 심장은 두려움과 미묘한 설렘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에델 호텔의 루프탑바 스텔라는 지상의 모든 근심이 닿지 않는 하늘 위의 섬과도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졌고 세련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송하윤은 이 화려한 세계의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바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자리를 잡고 메뉴판에서 가장 독해 보이는 위스키를 주문했다. 그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지독한 현실을 마비시킬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한 잔, 두 잔,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갈수록 단단하게 억누르고 있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석진의 차가운 목소리, 재미없어 라는 잔인한 낙인, 그녀의 세상 전부를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지루한 사람이었을까? 향기에만 파묻혀 세상의 즐거움을 외면하고 살아온 것일까? 술기운과 함께 지독한 자기 연민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 화려한 감옥을 벗어나려 했다. 한편 루프탑바 바로 아래층의 프레지덴셜 스위트, 권태하는 뉴욕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18시간의 비행과 살얼음판 같았던 계약 협상으로 그의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그의 뇌는 잠들기를 거부했다. 지독한 불면증, 그것은 성공의 그림자처럼 언제나 그의 밤을 잠식했다. 그는 수면제도, 명상도, 그 어떤 것도 시도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꺼지지 않는 엔진처럼 수백 가지 생각과 결정들로 쉴 새 없이 돌아갔다. 그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스위트룸의 왕이었지만 정작 가장 간절히 원하는 평범한 휴식조차 얻지 못하는 죄수였다. 만취한 하윤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아무 층이나 눌렀다. 그녀가 내린 곳은 오직 스위트룸 하나만을 위한 조용하고 긴 복도였다.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묵직한 문이 화장실이나 비상구일 것이라고 멋대로 짐작했다. 마침 그의 귀가를 위해 잠시 열려있던 문틈으로 그녀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어둡고 고요한 공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밖의 야경을 등지고 서 있는 거대하고 편안해 보이는 소파였다. 그녀는 그곳에 이르자마자 그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몸에서 그녀만이 가진 신비로운 향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침실에서 뒤척이던 태아는 거실에서 들려온 희미한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침입자인가?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는 소리 없이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파 위에 웅크리고 잠든 낯선 여자를 발견했다. 그의 첫 반응은 분노였다. 당장 경호팀을 불러 이 무단 침입자를 끌어내야 했다. 그가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으려던 순간 그의 코끝에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선 향기가 스며들었다. 그것은 시중에서 파는 인공적인 향수가 아니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신비로운 향기. 그 향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날카로운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터폰에서 손을 떼고 소파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여자의 얼굴을 분간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그 향기에 홀린 듯 멈춰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당장 저 여자를 처리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기 중에 섞여 들어온 그 향기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만 가지 소음들을 잠재우고 있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엔진이 서서히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약의 도움 없이는 찾아오지 않았던 깊고 평화로운 잠이 그를 부드럽게 덮쳤다. 다음 날 아침 태아를 깨운 것은 알람이 아닌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 없이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재충전된 듯한 경이로운 감각이었다. 그는 문득 어젯밤의 침입자를 떠올리고 거실로 나갔다. 소파는 텅 비어 있었다.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하지만 그녀의 향기는 여전히 공간 속에 희미하게 남아 그의 기억을 자극했다. 그는 소파로 다가가 쿠션 위에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녀의 원피스에서 떨어진 듯한 자개로 만든 작은 단추 하나. 그는 그것을 집어든 채 텅 빈 스위트룸을 둘러보았다. 폭풍처럼 나타나 그에게 기적 같은 하룻밤을 선물하고 사라진 여자.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 다음 날 아침 송하윤은 자신의 좁은 침대에서 지독한 숙취와 함께 깨어났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지난밤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드문드문 떠올랐다. 화려한 바, 독한 위스키, 그리고 낯선 호텔 방의 소파. 그녀는 경악하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자신의 몸을 황급히 살폈지만 다행히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낯선 남자의 공간에서 정신을 잃고 잠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석진에게 재미없는 여자라는 말을 듣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려다 결국 가장 추하고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인 공방으로 도망쳤다. 익숙한 향기들 속에서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새로운 향을 조합하고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며 뇌가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았다. 이별의 상처와 지난밤의 실수는 그녀의 조용했던 삶에 던져진 돌멩이였다. 그녀는 그 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저 고요한 물밑에서 숨죽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에델 호텔의 회장실 권태하는 전례 없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그의 비서인 윤 실장은 평소 아침마다 예민하고 날카로웠던 상사가 오늘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집중력이 높은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태하는 윤 실장을 호출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자가의 단추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어젯밤 내 스위트룸에 침입자가 있었다. 여자였어. 이 단추의 주인이지. 호텔의 모든 CCTV, 바의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동선까지 전부 확인해. 어떻게 보안 시스템이 뚫렸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오늘 안으로 보고하도록. 그는 자신의 기적 같았던 숙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이성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비논리적인 현상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철저히 보안 문제로 규정했다.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영역에 허락도 없이 침범한 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윤 실장의 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여자는 바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앉아 있어 얼굴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고, VIP 엘리베이터의 카메라는 공교롭게도 그 시간대에 잠시 점검 중이었다. 그녀는 현금으로 계산했고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말 그대로 유령이었다. 조사가 지지부진해지는 며칠 동안 태하의 몸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아니, 이전보다 더 최악이었다. 지독한 불면증이 다시 그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밤은 단순히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날 밤의 신비로운 향기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찼다. 평생을 찾아 헤매던 유일한 안식을 맛본 중독자처럼 그는 금단 현상에 시달렸다. 그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직원들에게 날카롭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책상 서랍 속에 자개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이 그 기적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는 단추를 코끝에 가져가 보았지만 그를 잠재웠던 향기는 이미 희미하게 흩어진 후였다. 답답함과 조급함이 그의 속을 태웠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대체 불가능한 수면제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보다 못한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회장님, 혹시 그 향기가 일반적인 향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니치 향수나 개인 조향사가 만든 커스텀 향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알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태하의 눈이 번뜩였다. 새로운 단서였다. 그는 당장 서울의 모든 고급 향수 부치크와 실력 있는 독립 조향사들의 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날 밤도 태아는 자신의 거대하고 텅 빈 스위트룸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창밖에 화려한 야경도, 방 안의 값비싼 가구들도 그의 지독한 고독과 피로를 달래주지 못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다시 한번 자기의 단추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코끝에 가져갔다. 거의 사라져버린 아련한 향기의 흔적. 그는 눈을 감았다. 그 향기. 그리고 그 향기의 주인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분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생존의 문제였다. 자신이 잃어버린 단 하나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추적이 시작된 것이었다. 권태하의 향기 추적은 거의 강박에 가까웠다. 그의 지휘 아래 에델 호텔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팀이 오직 정체 모를 한 여인의 향기를 찾기 위해 서울 시내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희귀하다는 향수들을 구해와 태아의 책상 위에 올렸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의 시향만으로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니야, 이것들은 그냥 비싼 알코올 냄새일 뿐이야. 그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직원들은 그의 불면증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짐작할 뿐. 그 진짜 이유는 알지 못했다. 그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질수록 그날 밤의 향기와 평온함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 그녀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에 있던 삶에 유일하게 예측 불가능했던 그 변수. 그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녀는 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는가? 그는 반드시 답을 찾아야만 했다. 한편 송하윤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추적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작은 세계 속에서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별의 아픔과 그날 밤의 수치심을 새로운 향수를 만드는 데 쏟아부었다. 그녀의 작업대 위에는 수십 개의 시향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슬픔을, 분노를,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조각들을 향기로 번역하고 있었다. 자몽의 쌉싸름한 탑 노트는 시련의 아픔이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짙은 장미와 아이리스의 하트 노트는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샌다루드와 머스크의 따뜻한 베이스 노트는 모든 상처가 아문 뒤에 찾아올 평온함에 대한 그녀의 바람이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린 것은 태아가 더 이상 팀의 무능함을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기로 결심한 날이었다. 마침 에델 호텔의 VIP 스위트룸에 비치할 새로운 시그니처 향을 찾던 중이었고 그는 이 비즈니스를 핑계로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 실장은 서울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작지만 실력 있는 조향사들의 공방 리스트를 그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그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줄에 아틀리에 드 시아주, 아텔리에 드 실레츠라는 송하윤의 공방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아는 리스트에 적힌 공방들을 하나씩 직접 방문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코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했다. 모두 훌륭했지만 그의 영혼을 잠재웠던 그 향기는 아니었다. 지독한 두통과 피로감에 그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바로 하윤의 공방이었다. 낡은 건물의 2층, 간판조차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가게. 그는 실망감에 그냥 돌아설까 망설였다. 바로 그때 다른 손님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안에서 흘러나온 희미한 향기가 그의 발을 그 자리에 묶어버렸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바로 그 향기였다. 몇 주간 그의 꿈속을 헤매던,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아다녔던 바로 그 향기. 그는 홀린 듯이 문을 열었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그의 온몸이 익숙하고도 그리웠던 향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공방 안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긴장했던 모든 근육이 마법처럼 이완되는 것이 느껴졌다. 카운터 너머에서 한 여자가 병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윤이었다. 그녀는 종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다. 어서 오세. 그녀의 인사말은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시간은 멈췄고 공방 안의 모든 향기 분자들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의 주인공, 그 남자가 그녀의 가장 신성한 공간에 서 있었다. 하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태하의 얼굴에는 마침내 사냥감을 찾아낸 포식자의 안도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집착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그 흐릿했던 밤의 실루엣과 겹쳐보고 있었다. 유령의 이름과 얼굴을 마침내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다른 모든 향기들을 뚫고 오직 그녀에게서만 흘러나오는 그 향기의 근원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낮고 강렬한 목소리가 공방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당신이었건, 권태하의 그 한마디. 당신이었군. 이라는 말은 송하윤의 위태로운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그를 부정하려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희 공방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과 착각하신 게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경보 장치처럼 미친 듯이 울려댔다. 제발. 그냥 돌아가 줘. 하지만 권태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맹수처럼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작업대 위에 놓인 그녀의 체향이 묻어있는 시향제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자가의 단추를 꺼내 보였다. 이 향기, 이 단추, 내 스위트룸, 더 이상 발뺌할 텐가. 그의 손에 들린 명백한 증거 앞에 하윤의 모든 방어 기제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가 분노할 것이라, 자신을 도둑이나 스토커로 몰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쏟아질 모든 모욕과 경멸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비난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대신 거의 절박함에 가까운 건조한 어조가 흘러나왔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후야. 나는 잠을 잤어. 8시간 동안 약 없이. 그는 자신의 지독한 불면증에 대해, 수년간 겪어온 고통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마치 비즈니스 브리핑을 하듯 감정을 배제한 채 그는 그녀의 향기 혹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세상 그 어떤 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자신의 병을 치료한 유일한 약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로맨틱한 고백이 아닌 지극히 실용적이고도 기이한 제안을 건넸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 정확히는 당신이 가진 그 효과가 필요하다. 그는 그녀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윤 실장이 만약을 대비해 항상 준비해두고 있던 맞춤형 비밀 유지 계약서였다. 계약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송하윤은 에델 호텔의 개인 스위트로 거처를 옮긴다. 매일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권태하의 프레지덴셜 스위트 거실에 존재해야 한다. 그 대가로. 그는 그녀의 작은 공방, 아틀리에 드시아주를 세계적인 럭셔리 향수 브랜드로 키워주기 위한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다. 연구 개발비, 마케팅, 유통망까지 모든 것을 그가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하윤은 모욕감과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자신의 재능, 자신의 본질이 고작 한 남자의 수면제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방향제 혹은 부적 같은 존재가 되라는 말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당장 그 계약서를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꿈,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평생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꿈이 눈앞에 은쟁반처럼 받쳐지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향료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자신만의 완벽한 연구실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그것은 악마와의 거래였다. 그녀의 밤과 자존심을 파는 대가로 자신의 꿈을 사는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자신을 재미없다며 떠나간 석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이것이 그에게 복수하고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흔들리는 눈으로 태아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승부사 기질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강단 있게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첫째, 밤에 절대 침실에서 거실로 넘어오지 않을 것. 둘째, 이것은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로 그 이상은 절대 없을 것. 셋째, 투자는 제 회사에 대한 정식 계약으로 진행하며 모든 창작에 대한 권한은 저에게 있을 것. 그녀의 당돌한 조건 제시에 태하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다. 그는 이 여자가 단순히 겁에 질린 사슴이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고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의 절박함은 그의 자존심보다 위에 있었다. 결국 하윤은 무거운 마음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서명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처럼 보였다. 태아는 안도감과 알 수 없는 정복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일 밤부터 시작하지. 준비해둬.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공방을 나섰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그는 사라졌다. 하윤은 한때 자신의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던 공방에 홀로 남겨졌다. 아름다운 향기들이 이제는 그녀의 미래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기꺼이 기묘하고도 위험한 밤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송하윤에게 주어진 에델 호텔의 스위트룸은 그녀의 작은 공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넓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낮 동안 그녀는 권태하의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재탄생시키는 작업에 몰두했다.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회의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향료들을 공급받았다. 그녀의 꿈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그녀는 화려한 신데렐라에서 다시 계약에 묶인 인형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들의 첫날 밤은 숨막히는 어색함 속에서 흘러갔다. 그녀는 계약서대로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아무 의미 없는 책에 페이지를 넘겼다. 잠시 후 일을 마치고 들어온 권태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욕실은 저쪽이야. 내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침실 문을 닫아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두 사람의 세계를 가르는 단호한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하윤은 책을 든 채 그의 침실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소음에 귀를 기울였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잠재우는 깊은 침묵. 그는 정말로 잠이 든 것 같았다. 기묘한 동거의 밤들이 계속되었다. 그들은 밤의 공간을 공유했지만 서로에게 유령 같은 존재였다. 낮 동안 하윤은 유능한 조향사로서 자신의 브랜드를 키워나갔다. 태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녀의 아틀리에 드 시아주는 업계의 주목을 받는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한편 밤의 기적을 얻은 태아는 낮의 지배자로서의 위용을 되찾았다.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판단력은 날카로웠다. 직원들은 그의 놀라운 에너지에 감탄했지만 그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그 자신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얼음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다. 그날따라 태아는 유난히 지쳐 보였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지 않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적대적인 기업의 공격으로 그룹의 주가가 폭락한 날이었다.
하윤은 모르는 척 자신의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깊은 한숨소리는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녀의 질문에 태아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방 안에서 그녀를 존재하는 인물로 인식한 듯 했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가 읽고 있던 책의 제목을 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철학 서적을 읽고 있었다. 그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책을 이해하기는 하나.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하윤은 상처받는 대신 차분하게 대답했다. 향수는 단순히 좋은 냄새의 조합이 아니에요. 향기는 철학이고 이야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인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예기치 않은 대답에 태아는 흥미를 느꼈다. 그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오늘의 위기에 대해 무심한 척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해결책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머릿속을 맴도는 복잡한 생각들을 뱉어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조향사다운 방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었다. 마치 베이스 노트가 서로 충돌하는 향수 같네요.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억지로 섞으려고만 하시니 전체적인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죠. 어쩌면 해결책은 둘을 합치는 게 아니라 그 둘을 이어줄 수 있는 새로운 미들 노트를 찾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비유는 태아가 며칠 밤낮을 고민해도 풀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이 여자는 단순히 좋은 향기를 가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밤은 더 이상 침묵으로만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기 전 거실에 잠시 머무르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그의 일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그의 고독과 압박감,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그의 약한 모습들이 묻어나오고 있었다. 하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그는 제국의 왕좌에 앉아 있지만 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였다. 연민과 공감,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낯선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났다. 어느 밤, 유난히 지쳐 보이던 그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 위로 세상의 모든 무게가 올려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이제 그만 좀 쉬세요. 그 말에 그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뜨겁고 낯선 에너지로 가득 찼다.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사람의 경계선이 위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권태하의 세상에 찾아온 평화는 다른 누군가의 세상에는 균열의 시작이었다. 오수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이자 성공한 뷰티 플랫폼의 CEO였다. 모두가 그녀를 권태하의 유일한 여자라고 생각했고 그녀 자신 또한 그렇게 믿었다. 에델 호텔과 그녀의 브랜드의 파트너십은 비즈니스를 넘어선 두 사람의 굳건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근 태아가 변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고질병이었던 불면증이 사라졌고 늘 날카롭게 서 있던 그의 신경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는 더 이상 밤에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그의 뒤를 밟았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권태하의 밤에 낯선 여자가 존재한다는 것, 그의 개인 스위트에 매일 밤 드나드는 송하윤이라는 이름의 무명 조향사. 오수진은 송하윤의 뒷조사를 하며 태아가 그녀의 작은 공방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분노보다 먼저 지독한 경멸감을 느꼈다. 감히 저런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자신의 자리를 넘본다고 그녀는 이 작은 벌레를 자신의 방식으로 우아하게 짓밟아 주기로 결심했다. 수진은 먼저 에델 호텔의 고급 쇼핑 아케이드에 입점할 예정인 하윤의 플래그십 부티크 공사 현장을 찾아갔다. 그녀는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길인 것처럼 완벽하게 계산된 타이밍에 나타났다. 현장에서 인부들과 디자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던 하윤은 갑자기 나타난 오수진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잠시 말을 잃었다. 수진은 위아래로 하윤을 훑어보며 경멸이 섞인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아, 당신이 태아 씨가 요즘 흥미를 보인다는 그 조향사분이군요. 작품들이 참 아기자기하네요.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너는 나와 급이 다르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하윤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향기는 아기자기함 속에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만 그 속을 보여주죠. 그녀의 대답에 수진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이 여자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접적인 공격 대신 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그날 이후 온라인 뷰티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하윤의 브랜드 아틀리에 드 시아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오수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결과였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최근 과대평가된 신생 향수 브랜드가 값싼 합성 원료를 사용한다는 식의 저격글을 올렸다. 그리고 돈으로 매수한 뷰티 블로거들은 하윤의 향수가 독창성이 없다. 두통을 유발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리뷰를 쏟아냈다. 이제 막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던 하윤의 브랜드는 순식간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브랜드 SNS 계정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고 예약 주문은 줄줄이 취소되었다. 그녀가 밤낮으로 공들여 쌓아 올린 꿈의 성이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윤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오수진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가진 그녀에게 맞설 힘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스위트룸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태아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최근 며칠간 회사의 중요한 M&A 건에 집중하느라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더러운 전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악성 리뷰가 가득한 태블릿 PC 화면을 보여주었다. 태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오수진의 비열한 방식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히 하윤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결정과 판단력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공격이었다. 오수진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그의 내면에서 맹렬한 보호 본능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홍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치명적일 만큼 차분했다. 지금 인터넷에 난 불부터 끄도록 해.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불을 지를 준비를 해야겠어. 그는 전쟁을 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신의 수면제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채 떨고 있는 여자. 송하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권태하의 방역은 빠르고 정교했으며 치명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홍보팀을 동원해 오수진이 만들어낸 거짓의 불길을 잠재우기 시작했다. 아틀리에 드시아주의 공식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성명서에는 논란이 된 원료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최상급의 천연 에센스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와 성분 분석표가 첨부되었다. 또한 하윤이 직접 마다가스카르의 바닐라 농장이나 프랑스 그라스의 장미 농원을 방문하며 향료를 연구하는 과정을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함께 공개되었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오히려 브랜드의 진정성을 알리는 기회로 역이용한 것이었다. 대중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던 블로거들은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 게시물을 삭제했고, 소비자들은 오히려 브랜드의 철학과 장인 정신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오수진의 공격은 결과적으로 송하윤의 브랜드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하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이 남자의 거대하고 단단한 힘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날 밤 모든 전쟁이 끝난 후 스위트룸에는 깊은 평화와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윤은 진심을 다해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아무도 이렇게까지 제 꿈을 지켜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태아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수면제로 보는 시선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 그녀의 열정, 그리고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을 존중하게 되었다. 당신의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지. 당신의 영혼이니까. 그의 한마디는 하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경계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하윤의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계약도, 규칙도, 이성도 모두 잊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기대었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첫날 밤의 혼란스러운 기억과는 전혀 다른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확인하는 첫 번째 입맞춤이었다. 그의 키스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담은 듯 깊고도 열정적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그녀의 신비로운 향기와 그의 짙은 채취가 뒤섞여 두 사람만을 위한 관능적인 향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소파에서 침실로 서로를 갈망하며 이끌렸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었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마침내 하나가 되는 완전한 교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그의 팔베개를 하고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지난밤의 열정적인 순간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알려주었다. 당황스러움이나 수치심은 없었다. 대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충만함과 안정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 옆에서 잠든 태하의 얼굴은 낮에 냉철한 지배자의 모습이 아닌 평온한 소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쓸어보았다. 그녀의 손길에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들이 함께 넘은 경계선의 무게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오수진이라는 공적인 파트너가 있었고 그녀는 그의 비밀스러운 여자였다. 행복감과 동시에 복잡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태아 역시 같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윤과의 관계는 그의 철저하게 계획된 인생에 던져진 가장 큰 변수였다. 그녀를 향한 감정은 명백한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걸어야만 했다. 그는 이른 아침 회의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그는 떠나기 전 그녀에게 다시 한번 깊게 입을 맞추었다. 그 키스는 지난밤의 열정과는 다른 어딘가 모르게 망설임과 고뇌가 섞인 맛이었다. 그가 떠나고 난 거대한 스위트룸에 홀로 남겨진 하윤은 공기 중에 남은 그의 흔적을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밤은 이제 서로를 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그 밤이 끝나고 맞이할 아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태어났지만 그 앞에는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권태아와의 뜨거운 밤 이후 송하윤의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차가운 계약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따뜻한 현실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밤에만 존재하는 비밀스럽고 위태로운 꿈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꿈에서 깨어나 맞이하는 낮은 오수진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오수진은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고 오히려 송하윤의 브랜드만 띄워주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정도의 분노와 굴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방식으로 싸우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송하윤을 그리고 그녀를 감싸는 권태아까지 함께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을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그녀의 무대는 에델 호텔과 그녀의 브랜드가 함께 주최하는 연말 자선 갈라쇼였다. 그 행사는 대한민국 VVIP들과 모든 언론 매체가 주목하는 올해 가장 큰 사교계 이벤트였다. 권태아는 하윤에게 에델의 새로운 시그니처 향수를 만든 공식 파트너 조향사로서 그 행사에 함께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조심스럽게 세상 밖으로 꺼내 보이려는 그의 첫 번째 시도였다. 하윤은 두려웠지만 그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기로 했다. 갈라쇼 당일 하윤은 태하의 곁에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화려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아주는 태아의 온기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행사의 주인공인 오수진은 여왕처럼 우아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폭풍 전야의 불길한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하윤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윤이 만든 에델의 시그니처 향은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았고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이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기쁨을 누렸다. 그녀가 잠시 안도하며 태아를 향해 미소 짓는 순간 마침내 오수진이 움직였다. 그녀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콜라보레이션의 의미에 대해 연설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처음에는 우아하게 두 회사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슬픔과 배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말에 행사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그녀의 뒤 거대한 스크린의 문서 한 장이 떠올랐다. 교묘하게 일부만 편집된 태아와 하윤의 첫 번째 계약서였다. 여러분께서 찬사를 보낸 그 향기는 사실 더러운 거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권태아 회장은 이 송하윤이라는 여자에게 매일 밤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 향수 브랜드를 론칭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계약을 한 여자가 자신의 몸을 팔아 사업적 성공을 얻어낸 추악한 스폰서 계약으로 완벽하게 날조했다. 순간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져나왔고 기자들의 고함 섞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모든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이 담긴 시선이 하윤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그녀의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과 꿈이 대중 앞에서 난도질 당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권태에게 쏠렸다. 그의 회사의 명예, 그의 파트너십,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걸린 순간이었다. 가장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은 송하윤을 버리는 것이었다. 자신 역시 그녀에게 속았다고,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꾸민 짓이라고 말하면 그는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오수진은 바로 그것을 노렸다. 태아는 산산조각 난 표정으로 서 있는 하윤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세상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회사도, 스캔들도, 오수진의 비열한 미소도, 오직 상처 입은 채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는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지독할 만큼 차분해졌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충격받은 오수진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하윤의 곁에 섰다. 그리고는 온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는 듯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것은 강력한 선언이었다. 그는 세상을 상대로 그녀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저기에 찬 시선들을 흔들림 없는 눈으로 마주보았다. 행사장은 다시 한번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부인, 그의 변명, 혹은 송하윤을 향한 비난을 그는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다. 그의 다음 한마디가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권태아의 마이크를 쥔 손은 미동도 없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섬처럼 보였다. 곁에 선 송하윤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감싼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를 지키겠다는 세상 모두를 향한 무언의 맹세였다. 마침내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며 울려 퍼졌다. 오수진 씨가 여러분께 한 이야기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과 공포에 질린 하윤과 승리를 확신하는 수진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일부. 사실입니다. 장내는 술렁였다. 그가 부인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시인이었다. 하윤은 숨을 멈췄다. 그가 자신을 버리려는 것일까? 수진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하의 다음 말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제가 지독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송하윤 씨의 존재가 지난 수년간 그 어떤 의사나 약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평온한 잠을 선물해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계약서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기반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절박함 속에서 저 권태하가 저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그 평화를 곁에 두기 위해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계약을 맺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 계약서에 담긴 모든 잘못은 오롯이 저 혼자의 것입니다. 그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하윤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는 그녀를 유혹자로 만드는 대신 스스로를 결핍된 인간으로 규정했다. 그것은 오수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예상치 못한 방패였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대한 고백을 현재의 진심으로 이어갔다. 그는 몸을 돌려 하윤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장내의 모든 사람이 아닌 오직 그녀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그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럽고 진실했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절박했던 그 시작은 어느새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치료제를 찾아 헤맸지만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놀라운 재능과 조용한 강인함, 그리고 제가 수년간 굳게 얼려두었던 세상을 녹여버리는 따뜻함을 가진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시 청중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수진 씨가 한 말 중에 맞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향기에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 사람에게 구원받았습니다. 송하윤이라는 사람에게. 제가 사랑에 빠진 것은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흥미로운 영혼을 가진 바로 이 재미없는 여자였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사랑 고백에 장내는 잠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이전보다 더 거대한 카메라 플래시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더 이상 추악한 스캔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의 극적인 로맨스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목격하는 듯한 경이로움과 감탄의 술렁임이었다. 오수진의 얼굴은 불신과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으로 실패했다. 그녀는 하윤을 파괴하기는커녕 온 세상이 주목하는 동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고 스스로는 비참한 악녀로 전락해버렸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태아는 하윤의 손을 잡고 무대 뒤편으로 향했다. 그는 쏟아지는 기자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며 조용한 대기실로 그녀를 이끌었다. 문이 닫히고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자 하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충격과 안도, 그리고 벅차오르는 사랑의 눈물이었다. 왜 그러셨어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녀의 물음에 태아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나는 이미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았으니까. 바로 당신, 그들의 관계는 이제 시작이었다. 더 이상 계약도, 비밀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젖은 입술에 깊고도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밤의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세상의 가장 거센 폭풍우를 함께 견뎌낸 동지로서, 그리고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으로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약속의 키스였다. 대기실 밖에서는 여전히 미디어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폭풍은 더 이상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 안에서 가장 고요하고 안전한 안식처를 찾은 것이었다. 2년 후 파리의 한 유서 깊은 미술관, 송하윤의 브랜드 아틀리에 드 시아주의 글로벌 론칭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서울의 작은 골목에 숨어있던 무명 조향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향수는 영혼의 향기를 찾아주는 향수라는 철학으로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녀는 세계적인 명품 그룹의 러브콜을 받는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가 되어 있었다. 행사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향해 쏟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미소로 청중에게 화답했다. 행사장 한편에서 권태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막 3살이 된 그와 그녀를 꼭 닮은 딸 서아가 얌전히 앉아 있었다. 지난 2년간 태하의 세상 또한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다. 하윤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의 가장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고독과 날카로움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유명 잡지의 기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다. 송하윤 대표님의 브랜드 스토리는 향수만큼이나 유명합니다. 2년 전 그 극적인 사건이 지금의 대표님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다소 짓궂은 질문에 하윤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그 시작이 저를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을 드러내 주었죠. 세상이 재미없다고 부르는 것들, 이를테면 고요함이나 깊이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측 불가능했던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끌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대답은 그녀가 걸어온 모든 길을 함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철학으로 승화시킨 것이었다. 인터뷰가 끝나자 태아가 딸 서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아는 엄마의 품에 와락 안겼다. 3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그 어떤 화보보다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오수진은 그 사건 이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어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녀는 그들 이야기의 조연이었을 뿐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 그날 밤 파리의 에델 호텔 스위트룸. 그들은 2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공간과 비슷한,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공간에 함께 있었다. 서아는 2사람의 침대 한가운데서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태하는 잠든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윤에게 속삭였다. 오늘 같은 날이면, 예전의 나였다면 흥분해서 잠 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당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네. 그의 고백은 그 어떤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완벽하게 스며들어 그의 밤과 낮을 모두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그의 안정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밤마다 뜨겁게 라는 그들의 시작은 이제 다른 의미로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열정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로 충만해지는 영혼의 뜨거움이었다. 매일 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새로운 내일을 함께 시작하는 설레는 시작점이 된 것이었다. 재미없다며 차였던 여자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풍부한 내면의 우주를 가진 여자였다. 낮의 제국을 다스렸지만 밤의 고통에 시달렸던 남자는 그녀의 품 안에서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를 치유했고 서로를 구원했으며 서로를 완성했다. 우연한 하룻밤의 실수는 필연적인 사랑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잠든 아이를 가운데에 두고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